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이번 정리되어 시간부터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서머리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머리 위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 X축에 EB 오버 N0가 있고 Y축에 W분의 C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W 있고 대역폭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샤론에 근거해서 여기 보면 샤론의 이제 한계에 근접한 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오른쪽에 위에는 이제 대역폭 제한 시스템이다. 여긴 전력 제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대역폭을 제한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은 제어폭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은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대역폭이 한계가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이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동통신에서 기지국에서 대역폭을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그 한계를 기술적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려고 하고 콤 방식에서 16콤이라든지 64콤이라든지 128콤이라든지 이런 콤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에서 그 설명한 거는 샤론 한계에서 EB오버 N0의 마이너스 1.6dB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전력 제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위성통신 시스템이라 그래요. 위성통신은 나중에 LX, CX, QK 카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를 외워야 되고요. 주파수 대역이 넓어서 대역폭은 어느 정도 보낼 수 있지만 전력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샤론의 공식에 보면은 캐패시티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캐패시티는 B 대역폭하고 이제 비례를 하고요. 대역폭하고 이제 당연히 비례가 되는 거죠. 속도가 많이 나려면 대역폭이 넓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 S랑도 비례하고 N하고는 반비례하는데 이게 로그2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전송을 할때 정보 전송에서 정보 전송률이 캐패시티보다 크면은 에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캐패시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를 너무 많이 보내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고 정보는 이 채널 용량 안에서 보내야지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캐패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대역폭이 높거나 신호가 높거나 잡음이 적어야지 채널 용량이 늘릴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샤론의 채널 용량 공식입니다. 뒤에서 나이키스트 공식도 나오는데요. 나이키스트는 잡음이 없는 이상적인 채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샤론의 공식은 이 잡음이 있는 현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음이 없다면은 n이 0에 가까워지잖아요. n이 0에 가까워지면은 여기 보면은 n이 0에 가까워지면서 s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채널 용량을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잡음이 있다면은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로그2의 1은 0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잡음이 당연히 많아지면은 대역폭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채널 용량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른쪽으로 꼭 한 번씩 써봐야 돼요. 써보고 제가 얘기하는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그 암기를 하셔야지 암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내려고 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내려고 하는 주파수가 샘플링 주파수라고 할 수 있죠. 최대 대역폭하고 똑같으면은 요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샘플링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보다 이게 더 커지면은 이렇게 파인 겹쳐서 음성에 대해서 잡음이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여유를 둬서 보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보다 커야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버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잡음이 발생하는 오른쪽과 같은 환경을 언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2배 이상으로 해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통신공학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수치로 이론적으로 푼 사람이 나이키스트랑 샤론에 대해서 푼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신호는 가장 높은 진동수의 2배로 샘플링해서
보내야지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C는 이 B의 로그2의 M이 되는데 원래 C는 대역폭이 2배가 되는 거고요. 로그2의 M은 이게 예를 들어서 BPSK냐 QPSK냐 뭐 콰미냐 그런 거에 따라서 M에 대한 진수가 그 변동되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변조할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상적인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고, 샤론의 정의는 잡음이 있는 채널에 대해서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N이다 라고 해서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한번 꼭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PCM 신호를 우리가 보내려고 할 때 로페스 필터를 거쳐서 신호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고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표본화, 양자화, 부호가 핵심이고 중간에 이제 압축이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다시 받으면 부호화는 복화를 해서 빼내는 거고 다시 얘를 신장시켜서 로페스 필터를 빼내는 과정. 그걸 우리가 PCM 부호의 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크게 아날로그 신호들이 있고 또는 디지털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에 실으냐 디지털에 실으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에 실으냐 그 디지털에 실으냐에 따라서 그 변조하는 게 이렇게 다 틀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좀 더 세게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이 디지털 신호를 좀 더 세게 해서 보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게 보내는 거 이거를 이제 반송파에 실는다고 하거든요. 반송파. 기본적으로 있는 신호를 신호파라고 하고요. 신호파를 반송파, 더 좋은 데에 실어서 더 센 데에 실어서 보내는 걸 반송파라고 하는데 이 반송파를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변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를 실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M, FM, PM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하는 디지털에서 디지털을 실는 거를 PCM 또는 PNM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구분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베이스밴드냐 브로드밴드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베이스밴드는 우리가 일반 랜에서 사용하는 베이스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CSU나 DSU로 해서 채널급으로 해서 64kbps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장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국에 있는 거를 DSU라고 했고 그 외부로 나가는 걸 CSU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있어요. 이런 그 베이스밴드 신호를 기저대역 전송이라고 하는데 얘를 베이스밴드 신호다. 그래서 우리가 랜에서 쓰는 이 신호를 기저대역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뭐 저속이라고도 하고 협대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디지털에서 디지털을 보내는 신호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브로드밴드 신호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모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브로드밴드다라고 해서 통신공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버샘플링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신호대 잡음비의 Q는 퀀티나이즈에서 양저합니다. 6n 플러스 1.8에 플러스 D를 외워야 되는데 최소한 6n 플러스 1.8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신호를 이렇게 짜게 해서 얘를 이렇게 양자화한다 그러겠죠. 근데 이 신호를 예를 들어서 듬성 자르면은 이 신호를 이렇게 듬성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신호를 더 세부적으로 많이 잘라주면은 얘를 좀 더 원하는 신호를 이렇게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n, 이 비트 수, 이 n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신호대 잡음비가 이렇게 좋아진다. 얼마큼 좋아지냐를 보는 게 여기 오버샘플링 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당연히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SN의 비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가 돼서요. 6n에 1.8 플러스 10 노고 D 그래서 최소한 10 노고 D는 거의 뭐 개술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버리셔도 되고요. 6n 플러스 1.8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이거는 그 예측기를 사용한 뭐 DPC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의 타임슬롯은 64kbps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낼 수 있는 거는 20 최소 20Hz에서 3400Hz까지 낼 수 있다 그래요. 소프라노 기준으로 해서 아주 최대 냈을 때 요 목소리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무리 크게 해도 3400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요 3400Hz를 우리가 오버헤드까지 잡아서 4kHz로 보는 거고요.
나이키 스테 정리해서 얘를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2배 이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8kHz로 보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8000Hz가 나오는 거고요. 이 8000Hz를 아까 얘기한 그 8비트로 우리가 샘플링 한다는 거죠. 8개의 비트로 샘플링해서 기본적으로 64kbps라는 속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CSU나 DSU나 다 기본적으로 64kbps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64kbps를 기반으로 해서 T1으로 했을 때는 24채널이기 때문에 얘를 24채널 곱하면 1.544Mbps가 나오는 거고요. 얘를 32채널을 곱하면 2.048Mbps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측기는 그 표본화 양자 부호화에서 여기 예측기를 써서 우리가 그 앞에랑 뒤에랑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예측을 하는 예측기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거는 그 우리가 양자를 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잡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자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신호가 너무 완만하거나 너무 급격한 신호가 있으면은 이 양자화하는 것들이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급격해도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나온 잡음이 입상잡음이라고 하고요. 입상잡음, 그래뉴얼 노이즈. 신호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서 움직이는 잡음을 우리가 경사과부하 잡음이라고 합니다. 경사과부하 잡음에서 이런 잡음이 이제 통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그 급격하게 보내는 거는 경사과부하 같은 경우에는 양자 크기를 크게 증가시키고 입상잡음 같은 경우에는 양자 스텝을 다시 좀 더 작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하는 거는 양자 스텝을 다시 좀 더 작게 해서 되는 거고요. 이 너무 크게 변하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양자 스텝 잡음수를 크게 해서 얘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입상잡음과 경사과부하 잡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 펄서를 우리가 그 PCM 신호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그 계속 이제 개선이 됐는데요. PCM, DPCM, ADPCM, DM, AD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뭐냐면 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팔을 보내는 게 일단 PCM 방식인데 요를 비트를 어떻게 보면 제일 적게 보내면서 좋은 효과를 내냐라는 게 DPCM, ADPCM, DM 이런 걸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표본화 비트 수를 여기 보면은 PCM이나 DPCM은 이제 PCM 대비 DPCM이나 ADPCM은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처리하면서 음성이라든지 제대로 그것들이 복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표본화 주파수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좀 더 성능을 높게 하냐라고 해서 PCM 이후로 DPCM, ADPCM, DM, ADM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폴링이나 셀렉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폴링은 단말기에서 주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게 폴링 방식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컴퓨터는 이제 메인 컴퓨터 또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서버가 있고 여러 개의 단말들이 있을 때, 요 단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PC라고 보면은 내가 요렇게 보내도 돼 하고 허락받고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꾸로 셀렉팅은 메인 컴퓨터에서 단말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인 컴퓨터에서 단말을 보낼 때 쓰는 방식이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CSMA CD에서 우리가 이더넷에서 쓰는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약간의 그 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갭에 대해서 우리가 DIF에서 요 사이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보내기 위한 시간 간격이 있는 거고요. 프레임을 받았을 때 요 프레임 안에서도 수신 측에서도 어떠한 그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쇼 프레임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레디 투 샌드에서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수신 측에서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수신 측에서 클리어 투 샌드 그래 나 이제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하면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CSMA CD에서 우리가 유선은 802.3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무선은 802.11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802점 계열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802.1, 2, 3, 4, 5, 6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802.1 같은 경우에는 랜에서 쓰는 브리지 앤드 관리 기능이 되겠고요.
802.2는 LH에서 로지컬 링크 컨트롤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 어떤 논리적인 그 링크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802.3은 CSMA CD에서 우리가 이더넷에서 쓰는 그 CSMA CD 방식, CSMA CA는 802.15 계열인 거죠. 따로 있는 거고요. 802.4는 토큰 버스에 대한 규격이고, 토큰 버스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랜처럼 되어 있는 데서 토큰을 갖고 움직이는 토큰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2.5는 토큰 링이라서 노드들이 이렇게 링에 구성되어 있을 때 각각의 토큰을 받은 그 노드가 동작하는 그런 방식을 정의한 겁니다. 802.6은 우리가 DQDB라든지 FDDI라고 해서 요것들이 위에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동축이라든지 이더넷 기반인데, 이 802.6부터 이제 5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유선은 802.3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무선은 802.11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랜 규격이고 여기는 W 랜 규격이다. 그래서 802.CSM의 CD는 콜리전 디텍션이고요. 802.11의 무선은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SMA CD, CA 802.3, 802.11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48페이지 보면은 802.3의 이더넷 프레임 포맷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관식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주관식에서. 특히 이런 랜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목적지 주소가 앞에 있냐, 송신지 주소가 뒤에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필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64에서 1518바이트고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핑이 나갈 때는 이런 데이터가 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업을 시작 얘기하는 거,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에서 어떤 그 프레임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 송신지 주소, 수신지 주소. 그러니까 수신지 주소, 여기 보면 송신지 주소. 그래서 내가 이제 받는 게 먼저 나오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대한 렌스 또는 이제 타입이라고 하고요. 데이터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체크한 FCS에서 4바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프로토콜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구문, 의미, 타이밍. 구문, 의미, 타이밍에서 요거를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요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문, 타이밍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건데 구문하고 의미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타이밍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와 여러 데이터가 동시에 통신에 관련된 순서다. 그래서 이거는 타이밍은 동시라든지 순서를 보면 알면 될 것 같고요. 의미가 에러 발생 시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래서 의미가 에러랑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가 에러 발생 시 어떻게 지어야 할지, 처리 방법. 구문은 전체적인 형식, 포맷 또는 코딩 방식, 신호 레벨. 우리가 데이터 신호를 어떤 포맷으로 정의할지, 또는 이 신호를 여기서 AMI라든지 뭐 CMI라든지 이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그 방식을 처리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걸 이제 구문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랑 구문이 헷갈리는데, 구문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포맷, 전체적인 형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의미는 이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 방법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문, 의미, 타이밍이 있어서 타이밍은 시간, 언제 처리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고요. 순서나 메시지. 의미는 패턴에 대한 전송 제어라든지 오류를 하는 거고, 구문은 전체적인 형식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은 BSC 프레임이라서 예전에 쓰던 그 프레임 구조예요. 그래서 동기식 전송을 위해서 앞에 싱크가 오고, 여기 스타트 오브 헤더, 스타트 오브 텍스트, 엔드 오브 블록 또는 엔드 오브 텍스트에서 이런 것들도 묻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 키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있네요. EOT에서 엔드 오브 트랜스미션에서 전송의 종료를 표시하고 데이터 링크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전송 끝났다. ENQ, 인콰이어에서 상대국 데이터의 설정에 대한 응답, 데이터 설정에 대한 응답이고, 아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고, 나크는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HDAC 프레임이라고 해서 팟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제가 FAC
I 또는 D입니다. 왜냐면 파시프 FF에서 플래그, 어드레스, 여기 보면 컨트롤, 인포메이션 또는 데이터, 그 다음에 FCS, 그 다음에 플래그에서 이 순서를 자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HDC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forward adder 컨트롤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러를 컨트롤하는 그 에러를 체크하는 게 이제 이 용어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 CRC로 해서 FC를 체크한다라는 게 되는데요. CRC에 대해서 CRC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을 하는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FEC라고 하는 거고, 근데 ARQ랑 이런 것들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ARQ는 송신에서 수신으로 보냈을 때 이게 잘못되면은 다시 이걸 제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송신을 다시 보내는 방법이 ARQ가 되는 거고요. FEC는 얘를 신호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그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HDC 여기 프레임 타입,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암기하시고 FCS 플래그에서 파시프로 해서 꼭 암기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면 플래그 있고 어드레스 있고 여기 보면 제어하는 게 있고 데이터가 있고 FCS가 있고 플래그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그는 0, 1, 6개 0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는 그 정보가 들어갔는데 컨트롤하는 정보가 ISU다 해서 컨트롤 안에 요 인포메이션 정보 프레임이냐 아니면 관리 프레임이냐 아니면은 언넘버 프레임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프레임이냐라는 것들을 보내기 위한 ISU다 해서 요 뒤에 여기 0이냐 10이냐 11이냐만 보고 요 뒤에가 어떤 건지를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보 프레임이다 또는 이거를 제어하는 어떤 관리 프레임이다 또는 언넘버 프레임이다 라고 해서 정의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 앞에적으로 그 읽기 때문에 요 앞에만 보고 빨리 판단한다는 거죠. NRM 모드가 있고 ARM, ABM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대가 있을 때 주국과 종국이에서 서로 간에 그 통신하는 건데 이게 주국과 종국이 불평등하잖아요. 이게 메인이고 이게 서브니까. 그래서 이걸 불평등 모드다 해서 Normal Response 모드라고 해서 불평형 구조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동기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ARM에서 Async Response 모드라고 해서 이런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동등한 모드에서 싱크지만 밸런스한 모드에서 양쪽이 스테이션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같이 하는 기능이 있어서 얘를 ABM이라고 해서 그게 세 가지 모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같은 그림인데 1차 국가, 2차 국간에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삼각관계처럼 해서 진행되는 걸 그리고 비동기 응답 모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메인과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거에서 이걸 정규 응답 모드,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될 수 있는 거에서 이걸 비동기 평행 모드라고 합니다. ARM이 비동기 응답 모드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주국은 종국의 허가 없이도 송신이 가능하지만 링크 설정, 오류 등 복구 등 제어 기능은 주국만이 메인만이 하는 게 ARM이다. NRM, 노멀 리스폰스 모드에서 장치가 송신 역할을 하고 다른 장치가 수신 역할을 하고 주국이 세션을 열고 종국은 응답만 하는 그 NRM이다. ABM, 비평형 밸런스 모드에서 각국이 종국과 주국이 다 될 수 있는 모드다라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이 있는데 데이터에 별도의 신호 클럭을 넣어서 보내는 게 동기 전송, 비동기 전송은 데이터 신호 안에 클럭 신호를 포함해서 보내는 게 비동기 전송. 그래서 동기 전송은 별도의 클럭 신호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우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동기 문자와 동기 문자 방식과 비동기 문자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고전적인 건데 동기 문자는 앞에 이렇게 싱크라든지 이렇게 스타트 오브 텍스트 이런 게 문자가 있고요. 비동기는 이렇게 플래그나 제어 비트만 갖고 움직이는 게 비동기 문자입니다. 이건 고전적인 건데 이 고전적인 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 전송 모드랑 이제 비동기 전송 모드가 있고 이게 이제 ATM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ATM대로 보시고 동기는 앞에 동기 제어 문자가 있냐 없냐라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송률은 그 동기가 매우 높고요. 비동기가 스타트 스탑 비트를 사용으로 매우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동기 전송은 비트나 문자, 블럭 또는 프레임 단위로 보내는 거고, 비동기는 문자나 비트에 대해서 문자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동기는 2400bps 이상 또는 2000bps 이상을 동기로 보면 되고요. 비동기는 2000bps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이런 키워드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 전송 방식에서 비동기 전송 방식 스타트와 스탑 비트가 있고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2000bps 이하다. 동기 방식 비트 문자 블록을 사용하고 블록 단위로 보낼 수 있고 2000bps 이상이다.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가 있고, 요 비동기가 나중에는 그 ATM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기 방식은 나중에 SDH 소넷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TDM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예전에 하면은 비동기가 더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론적인 공부로 정리하시고요. 현실은 이렇게 위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낼 때 주파수냐 시간이냐 코드냐 WDM 방식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이동통신에서는 요 앞에 요 세 가지를 이동통신에서 다룰 수 있는 거고, WDM은 이제 유선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기반으로 해서 보낸 거, 시간, 코드 기반으로 해서 보낸 이동통신과 지금 WDM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거가 비슷한데 802.3의 이더넷 규격에서 프레임 오브 스타트 HDAC랑 비슷하죠. 여기 보면 수신지 주소, 송신지 주소, 랜스 데이터, CIC FCS에서 요거는 꼭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했던 그 HDAC랑 그 구분해서 한번 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전에서 한 번 더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순방향 오류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역방향 오류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는 더 없고요. 오류, 역방향 오류 제어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송신지에서 수신지로 데이터를 보낼 때 다시 역방향으로 보내서 에러를 제어하는 방식이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순방향 오류 제어는 자체적으로 오류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제어는 여기 보면 에러 검출하는 거와 에러 수정하는 게 있고요. 에러 수정하는 거에 ARQ랑 FCS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RQ랑 그 FC는 확실히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ARQ는 다시 송신 지점으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송신 지점으로. 근데 FEC는 송신에서 수신으로 보내면 수신에서 받은 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forward error control이 되는 거고, 송신지에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ARQ는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ARQ랑 FEC랑 합쳐서 방식 나오는 게 HARQ라는 거죠. HARQ. 그래서 송신 쪽으로 다시 보내고 또 하고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거. 네, 그래서 ARQ 방식에는 크게 이제 타입 1과 타입 2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동 통신할 때 이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ARQ 방식이 과 FEC 방식을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게 방식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밑에 ARQ가 하이브리드 ARQ가 여기 있네요. 예, 수고했습니다.